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IMF급 역대급 경제 위기다라고 하는데 진짜일까요? 그 실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위기 상황을 좀 극복하려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라든지 또는 언론 보도에 나오는 이 썸네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바로 IMF라는 단어입니다. 자, IMF 하면은 우리가 상당히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97년도, 98년도에 걸쳐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라는 것을 겪었습니다. 외환위기라는 게 말 그대로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던 위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가가 달러가 없어서 그 달러를 구제금융을 통해서 해결했던,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뭐 국치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실상 국가 부도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런데 왜 최근에 이렇게 IMF라는 말이 자꾸 언론이나 또는 유튜브 같은 데 등장을 하는 걸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서 2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이번 금리 인하가 좀 말이 많은 것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을 2.2로 또다시 낮췄습니다. 이게 참 이례적인 게 12월 달이잖아요. 올해가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물론 발표한 시점은 11월 28일이니까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 굳이 이 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다. 도대체 얼마나 경제가 안 좋길래 연간 평균 성장률을 딱 한 달 남겨놓고 조정을 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기준금리는 인하이냐 동결이냐 가지고 약간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금리 인하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최근에 막 1,400원까지 막 치솟았던 환율을 방어하기 어렵다. 금리를 미국이 0.5와 0.25 두 차례에 걸쳐서 낮췄는데, 우리도 0.25 정도 낮추는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낮춘다면 다시 미국과 금리의 차이가 1.75%까지 벌어지니까 환율을 방어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그리고 또 금리 낮추면 가계부채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가계부채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이자가 낮아져서 이자가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더 가계부채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 뭐 이런 우려들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러나 금리 동결을 하자니 또 뭐가 문제냐면, 금리 동결을 하면 경기가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게 하강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위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실은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최악을 피하는 방법인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 바로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를 발표하면서 내년도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내년도 성장률을 예상치로 1.9%로 발표했는데, 이것은 산업연구원 또는 IMF나 KDI 또는 아시아개발은행과 같은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전망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것이, 그 어떤 기관도 올해보다 내년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한 기관은 단 한 개 기관도 없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올해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무조건 요즘 하는 말로 빼박 100% 내년이 더 어렵다라는 예상이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한국은행이 정말 금리 인하를 할 건지 동결을 할 건지 엄청나게 고심을 했다라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 총재가 어려운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금융통화위원이 7명이 있거든요. 7명이 있는데 이 7명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가 결정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거수를 해서 금리 인하에 표를 던진 사람과 동결에 표를 던진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데, 뭐 말이 나온 김에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게 우리나라가 3, 6, 9, 12 4달은 빼고 8번 정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사실 어떤 분들이냐? 정말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 뭐 대부분 다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시고 웬만큼 다 해외에서 석박사를 하시고, 하여튼 뭐 우리나라 경제통으로 봤을 때는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들인데, 실제 이 7명이 하는 역할이 지금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공직이지만 임금이 상당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금융통화위원이 되면요, 연봉이 3억 1,140만 원. 세후 소득으로 보더라도 공무원 치고는 손에 꼽을 정도로 한 달에 세후 소득을 월 1,0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들이고요. 비서와 기사 그리고 사무실에다가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까지 제공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죠. 그런데 왜 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이 금리를 9월 18일 날 빅컷으로 0.5% 정도를 다운시켰고요. 그 다음에 11월 7일 날 0.25 정도를 다운시켰습니다. 이 정도 금리를 다운시켰으면 시장금리는 어떻게 돼야 되냐? 시장금리도 그거에 순응해서 좀 낮아져야 되죠. 그런데 한번 그림을 보면 단기금리 같은 경우에 미국 국채 2년물 같은 경우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렇죠? 연준이 분명히 금리를 2번에 걸쳐서 낮췄는데도 시장금리로 올라간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연준이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를 인하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조금 뒤늦은 10월 11일 날 0.25를 떨어뜨렸고요. 그리고 11월 28일 날 두 번째로 0.25를 인하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첫 번째 금리 인하 10월 11일 날 하고 나서는 뭐 금리가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없었는데 두 번째 금통이 11월 28일을 앞두고는 갑자기 금리가 곤두박질 치면서 11월 28일 0.25를 기록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서 2.6%까지 3년 국고채 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이건 왜 이런 걸까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 상황이, 시장 상황이,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훨씬 더 빨리 낮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제가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11월 28일 날 내릴 때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시장금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금융통화위원회가 여러 의견을 들어서 0.25를 내렸다기보다는 시장금리가 워낙 빠르게 내려가니까 도저히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떠밀려서 인하가 된 모양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장기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금리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은 상승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급락하고 있죠. 장기금리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보통 10년물 금리를 보는데요. 장기금리가 보여주는 것은 단기금리가 일종의 자본을 빌리는 이자 비용인 코스트라고 감안한다면 장기금리는 코스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미래의 경제에 대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장기적으로 성장이 있을 거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장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성장 가능한 성장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이 판단한다는 뜻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금리를 꼬라박고 있는데 이건 결국 기준금리가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 못하고 좀 늦게 금리를 인하한 듯한 느낌이 있을 정도로 시장금리 장기채, 10년짜리 국채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경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그 유튜버들이 자주 사용하는 치트키죠? IMF 나오면 좀 뭐 조회수가 좀 잘 나오지 않을까? 좀 충격적인 거? 그래서 IMF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지금 IMF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자, 물론 반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조차도 뭐 IMF는 좀 너무 오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IMF 당시에 동아일보의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IMF에 200억 달러 요청. 자, 지원금 550억 달러 확정.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구제금융으로 550억 달러를 빌려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뭐 굉장히 다르다. 아니, 뭔 소리냐. 너무 그 겁주지 마라. 너무 공포감 조성하지 마라. 왜냐면 지금 말이죠.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날 기준으로 4,157억 달러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4,157억 달러면 그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빌려왔던 550억 달러 정도의 규모에 비하면 거의 10배, 9배에 가까운 정도의 많은 달러를 지금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네, 저도 인정합니다.
그때랑은 확연히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뚝이 넘어질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뚝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환율 방어에 106조를 썼다. 1,400원 넘으려고 이번에 환율 방어하는데 42.8억 달러를 썼다. 그 다음에 환율 방어 때문에 올해 3분기에 4년 만에 가장 외환보유고가 많이 낮아졌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외환당국이 1,400원을 방어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1,400원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400원을 순간 넘을 수는 있지만 다시 1,395원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1,405원, 뭐 1,410원, 1,420원, 그냥 1,430원, 그냥 1,400원대가 기정사실화되는 순간 뚝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뭔가 외국인이나 또는 우리나라 기관, 개인 할 거 없이 전 세계에서 이제 1,400원 무조건 넘네? 라고 한다면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환율 방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많다. 여기 지금 보도에 보면 지난번에 1,400원 또 넘을 때 한 번 방어하는데 42억 달러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돈이 들어가냐면 말이죠. 사실은 달러를 팔아야만이 환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를 계속 소진하면서 어떻게 해요? 달러를 팔아야 환율 방어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고는 계속 줄어들고 사실 이 현상이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만 97년, 98년도에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에 환율이 1,995원인가요? 거의 2,000원까지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달러를 팔면서 환율을 방어하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IMF 위기라는 것은 달러 유동성 위기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르죠. 금융위기는 신용경색의 위험이었다면 IMF는 달러 유동성 위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왜 환율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느냐?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연히 트럼프 때문이죠. 트럼프는 미국의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그 법인세를 관세로 메우겠다는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관세라는 게 뭡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물건에다가 관세를 매기는 건데 그렇게 되면 수출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같은 금액 대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경제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올 가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 성장률이 트럼프가 집권하게 됐을 때 뭐 관세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보편적 관세도 있고요. 뭐 중국에는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고 브릭스에는 달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어쨌든 보편적 관세가 10% 20%를 하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히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이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나 또는 그 자동차에 주던 지원금도 사실은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의 공약이다 보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가 입게 될 경제적인 충격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성장률로 봤을 때 1년에 0.67% 정도가 감소할 수 있다. 성장률 자체가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0.67%면 여러분 한국은행이 내년도에 예상한 경제성장률 1.9%에 한번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1%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는 거죠. 환율이 상승되면 어떻습니까? 환율이 상승되면 에너지가 비싸지고 수입품이 비싸지니까 국내 물가가 올라가겠죠. 물가가 불안해집니다. 물가가 불안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냥 월급 따박따박 잘 나오는 안전한 회사 다니니까 상관없어. 월급이 똑같이 나와도 물가가 높아지면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거기에 불안해진 탓에 여러 가지로 자산 가격이 들썩들썩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도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죠. 대출 이자는 금리 떨어뜨리면은 대출 이자는 좀 낮아지는 거 아니야? 물론 낮아지겠죠. 그러나 생각보다 빨리 낮아지지 않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질 임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자를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경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자, 원달러 환율이 지난 3개월간 이런 그림으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동안에 이런 그림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기울기를 한번 잘 봐주시죠. 위에가 삼성전자, 아래가 원달러 환율입니다. 마치 거울에 미러링, 비춘 것처럼 정확하게 기울기가 맞아떨어지죠? 이건 뭐 소름 돋을 정도로 기울기가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3개월간 주가가 하락하는 만큼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했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경제의 위태위태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다. 어떻게든 환율이 1,400원 선에서 방어가 되면서 안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뚝에 구멍이 뚫리듯이 만약에 금이 가게 된다면 다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가 97년도에 겪었던 IMF와 같은 그런 최악의 상황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혼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준금리를 낮춰서 마이너스 통장 이자를 좀 줄여주겠다라고 하는 문자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위기 극복을 위한 3가지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12월 1일 날 은행 예대금리 차가 석 달째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의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 10월 11일 날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실종됐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떨어졌는데 왜 도대체 대출금리는 안 낮아지냐, 뭐 이런 원성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기준금리는 예금금리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떨어뜨리면 내 예적금 이자율이 떨어져요. 근데 대출은 5년에서 한 7년, 10년에 걸친 금융채의 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금융채 금리도 빠르게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당장은 여러분들의 그 대출 금리는 예금 금리만큼 빠르게 낮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거냐 3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신용대출이나 마통이 있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빚부터 줄여라입니다. 빚부터 줄여라. 이자와 원금 상환을 서둘러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뭐 대출이자 조금 낮아진다며 근데 뭐 그렇게 원금과 이자 상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자만 줄여도 7, 8%의 이자율이라면 이자만 줄여도 7, 8%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자와 원금을 같이 줄인다면 10.5% 정도 수익을 벌어들이는 셈이죠. 여러분 10.5%보다 가장 확실한 투자가 있다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은 이자를 줄이는 것부터 빚부터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빚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많습니다. 한국이 지금 최근에 가계부채가 1,900조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유독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이렇게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 요인이 뭔가 우리은행 금융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바로 원인이 2가지라고 합니다. 바로 전세 대출 때문이죠. 한국에만 있는 이런 특이한 제도, 전세 대출 때문에 아직 목돈이 마련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한 50분, 1시간, 1시간 반 걸려서 제가 출퇴근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일단 편하고 보자. 뭐 큰 돈 안 들어가고 이자 좀 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전세대출을 땡겨서 회사 코앞에 집을 얻으시니까 전세대출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줄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부실해지면서 가계대출로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자 대출이 다 막히니까 가계대출을 통해서 사업에다가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부실해지면서 한국에만 유독 전세대출 확산과 자영업자 부실 문제로 가계부채가 줄지 않고 있다라는 진단입니다.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진단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의 부채를 다소 이자가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영향받지 마시고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는 빚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금의식을 가져라입니다. 공금의식이 뭘까요? 치킨집 사장님은 과연 오늘 얼마 팔고 얼마가 남았고 얼마 비용을 썼고 매출, 수익, 뭐 원가 이런 것들을 장부에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제가 안 적을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게 다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공금의식이 약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부를 안 적습니다. 돈은 2가지가 있습니다. 프라이빗 머니가 있고 퍼블릭 머니가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관리하시는 월급은 퍼블릭 머니입니까? 프라이빗 머니입니까? 여러분 월급은 공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금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은 회계장부를 만들어라입니다. 회계장부를 만들어라.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내가 운영하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회계장부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기로 가계부를 적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예산을 다시 만들어라입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리 필쌤TV 구독하시는 분들 정도라면 최소한 그래도 내가 고정비 예산, 그 다음에 변동지출 예산, 뭐 최소한 여행 갈 때 쓰는 정도의 계절지출 예산, 이 정도의 개념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죠. 결국 예산을 다시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는
변동 지출의 항목마다 예산을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여러분, 엑셀로 관리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엑셀로 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카드값 얼마 나오는지 정리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어디에 얼만큼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계획하고 준비를 해야 내년도 2025년도 살림 계획을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다시 만들어라. 세 번째는 채무 상환 계획을 세워라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빚부터 줄여라였는데 채무 상환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노력을 통해서 얼마까지 빚을 줄일 것인지를 잘 계획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바로 공금의식을 가져라였습니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일까요? 셋째는 바로 고정지출을 구조조정하라입니다. 고정지출이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 줄지 않죠. 타던 차를 팔거나 살던 집을 이사가지 않는 한, 그리고 내가 골프나 테니스 모임을 빠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돈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관성이라는 것이 무섭죠. 내가 굉장히 사업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위기를 맞았다 그러면 골프나 테니스도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못 끊는 이유가 뭐냐? 모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임을 나가야 되는데 또 이번 달에 언제 갈래? 이번 달에 언제 모일래? 그러면 나 못해. 앞으로 못 나가.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데도 쫓아나갑니다. 그러면 쫓아나가면 누가 그 돈을 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고정 지출을 구조조정하라. 차도 말씀드렸고요. 지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내 레저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고 또 패션이라든지 또는 문화생활에 대한 것도 필수 재화가 아니라면 고정 지출을 구조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빚부터 줄여라. 두 번째는 공금의식을 가져라. 세 번째는 고정 지출을 구조조정하라 였습니다. 위기라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위기에는 진실이 드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의 기회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핵심에만 집중하게 된다. 명확한 행동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IMF라고 하는 과거에 안 좋았던 추억을 불러서 소환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이런 시기에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기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